새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접촉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려할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이긴 한데 어제 진단검사자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도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네, 뭐 전체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대체로 주말에 이제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량은 늘어나는데 확진 환자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월요일에 그 확진율, 양성률이 한 1% 초반대인데요. 어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 6주 연속 양성률이 오르고 있다는 점. 지난 일주일 양성률은 1.88% 정도가 된다는 점이 좀 걱정스럽고 지난 12월에 3차 유행만큼은 아니지만 위중증 환자가 24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어제 발생의 특징은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양성률이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그 지표를 얘기해 줬는데, 근데 지금 보면 개별 접촉 감염이 44.7%로 올해 최고고요. 그리고 지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확진자 비율도 지금 30%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5인 이상 이제 집합 금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5명 이상은 공식적으로 못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명, 2명 만나거나 또 4명을 맞춰서 만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염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 접촉이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많은 그 집안에서 누가 감기 걸렸을 때 같이 없는 거랑 같은 겁니다.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걸리고 또 집안에서도 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개별 접촉 감염이고요. 다만 지금 30%가 넘는 숫자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렇죠. 비율이요. 불분명한 게 그전에 25% 이러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서 30%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염 경로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못 밝히니까 가장 찾기 쉬운 개별 감염만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마치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듯 하지만 축적이 되면 결국은 한번 피크를 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게 이제 꽤 오래됐는데도 어쨌든 확산세를 막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다음 달 2일이죠.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 회식이나 모임을 다 금지를 시켰고요.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이런 것도 이제 늘렸고 단속도 상당히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밝혔던 것은 이제 이번 주 말이면은 다시 이제 거리두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왜냐하면 지금의 거리두기가 지금 3주가 또 유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조정할지 아니면 또 무언가의 다른 그 핀셋 방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방역 주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성적은 2주 전의 성적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당장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들다거나 이런 기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효과 역시 지금의 이 조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을 억누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수가 뭐 크게 떨어진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30살 이상 군인 12만 6천여 명, 내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돼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인 백신 그 접종 동의율은 좀 낮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군인들은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80%가 나왔어요. 네, 뭐 아무래도 군의 특성 같은 게 좀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군 장병의 대다수는 30살 미만입니다. 뭐 우리는 저 개병제이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예. 군을 가지 않습니까? 간 사람들은 다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군인의 상당 일부분만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가 이 12만 명 정도가 맞았다고 해서 집단 감염, 군이라는 집단이 전체적으로 면역을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이 좀 남다 보니까 당겨서 맞게 되는 건데요. 군인들은 원래 이제 6월에 맞기로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나머지 장병, 대다수 장병들이 과연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인지를 빨리 정해서 같이 접종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군이라는 전체 집단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해군 함정에서 장병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고요. 공군에서도 있었고 지금 훈련병들도 훈련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어쨌든 뭐 30대 미만은 지금 못 맞기 때문에 30대 이상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군대 내에서 확산을 막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지금 뭐 한 번 맞고도 꽤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 들어가면 30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제 준사관들 또 이제 뭐 장교들 이런 정도가 지금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은 다 2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시작하는 데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군 내부에서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역 입대하는 장병들 중심으로 제대로 된 예방 주사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군대 내 집단 감염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 군 훈련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군대 내에 있는, 그러니까 훈련소 내에 있는 샤워실 사용을 금지하고 또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도 제한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군 장병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조치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방역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봐야 되나요? 항상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과하게 하면 방역에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거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샤워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뭐 군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라면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 내에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예방의학 전문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나눈다든지 환기를 충분히 시킨다든지 하면서 샤워해야죠. 그리고 이 샤워라는 게 암만 격리 기간이지만 그걸 열흘 동안이나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기본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다. 재검토해서 충분히 이 방역도 되고 기본권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격리되어 있는 그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도 사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나왔죠. 뭐 규정들이 있어서 막 규정대로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군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뭐 일반적인 다른 집단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강한 곳이고 상당히 획일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를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실하게 제공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규정대로 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런 그 논란이 나오니까 또 아주 신속하게 예. 또 뭐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군대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백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하반기에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대부분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 그것은 아마 뭐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너무 이제 경도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 5개 회사 확보하려고 하는 5개 회사의 백신은 어떤 백신이 더 낫고 더 모자르다라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례가 이제 수천 건, 3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백신이 가장 많은 백신이 파이자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파이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자 백신이 가장 위험한 백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부작용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부작용이 특정 백신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각 그 백신의 예방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사용이 가능한 허가 기준을 다 넘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 실제로 어제 정부가 발표하겠지만 그 노령층, 고령층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가 거의 100% 이른다라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백신을 좀 골라 맞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백신 접종 기본 계획이 나올 때부터 백신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백신을 맞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계획대로라면 물량은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이제 백신이 모자라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6천만 회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뭐 동기가 썩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은 확보한 백신이 한 6억 회분 정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100일도 안 돼서 2억 명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지금 사실은 미국은 뭐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 공정에 들어가 있고 그 생산 미국 공정에 내에서 들어가 승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물량이 6월까지 한 6천만 회분이 생산이 됩니다. 네.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생산이 되니까 자, 이 물량을 다른 나라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고 예. 그럼 어떤 나라를 줄 거냐? 지금 그 미국 정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인도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고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통화를 해서 네. 이미 이제 여러 물건을 좀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원료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산소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다른 부분도 지원할 것을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제 5, 6월 안에 아마 이달에 1,000만 명분 정도가 나오고 5, 6월에 5천만 명분 정도가 나올 텐데 회분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뭐 인도 얘기를 잠시 했는데 말이죠. 인도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지금 뭐 하루에 30만 명 넘게 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세계적인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은데 지금 어쨌든 백신 공급은 제한돼 있고 말이죠. 이 부분에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백신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잠깐 뉴스를 보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인도주의적인 그 인류 공영의 입장에서 또 어느 나라라도 지금 뭐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을 때에 그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안 돌아가고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식재산권을 다 풀어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장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 연구나 이와 같은 생산을 하게 된 그 배경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신생 뭐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것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거의 망할 뻔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데 네. 만일 이제 이와 같은 노력들을 다 없던 것 같이 하면서 물론 없던 것 같지는 안 하겠지만 보상을 상당히 적게 하면서 다 풀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 앞으로 그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항생제 시장입니다. 지금 물론 이 코로나19 치료제도 항생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제가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은 개발해서 투자하는 비용하고 나와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한 10년이 지나면은 특허를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카피약들이 다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네. 많은 약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을 투자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번 한 번만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한 번 관례가 생기면 그 다음에도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다 예측하는 5년 뒤, 10년 뒤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오고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토론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류 공존, 공영의 의미에서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의약품 같은 경우 뭐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기술, 특허 기술 공개가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그 허가 받을 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군요. 네, 예.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주고 어떤 거는 짧게 받고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제 회사와 당국 간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뭐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제약사도 기업이다 보니 또 이제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자, 이런 와중에 기술 이전 방식으로 이제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처음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와 만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 와중에 CEO가 직접 우리나라에 방문했다는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네네. 일이고요. 과연 어떤 일이 있길래 직접 방문까지 했을까? 지금 보지 않아도 충분한 시기에 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예. 노바백스는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부터 상당히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백신이라고 예, 봤기 예. 때문에 만일 이것이 기술 이전이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산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쓰고 주변국에도 다 나눠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노바백스의 특징을 저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백신하고 좀 다른 방식인가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mRNA 전달체 또 그리고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주로 들었었는데 이건 좀 다른 방식입니까? 예, 이게 이제 백신이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우리 몸에 넣어서 네. 항체를 바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mRNA는 들어가면 mRNA가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항체가 생기게 하는 기전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NA라는 물질이 RNA를 만들고 RNA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근데 노바백스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우리 몸에서 이제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럼 부작용이 좀 덜하겠군요. 그거는 꼭 그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과정들이 생략되면서 좀 낫겠지만 예. 그래도 그 항원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프고 등등 하면서 부작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는 단백질만 넣어가지고는 면역이 잘 안 생기니까 면역 증강제라는 에주번트라는 걸 들어가고 그게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던 거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식물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나방에서 이제 만들고요. 그다음에 식물에서 나온 사포닌을 추가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동식물을 조합해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집어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백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걸 만들려 하다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사업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공을 했던 한 백신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늘 보듯이 2만 명, 3만 명에서 안 나오는 부작용이 10만 명, 20만 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백신이면 틀림없다 그렇게 봅니다. 임상도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마지막 환자가 인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이 끝났다 그러면은 결과 금방 나오는데 이 백신 연구는 임상 환자가 다 들어와도 그 중에서 환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인이 들어와도 한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코로나19 생기면 환자가 생겨줘야 되는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은 비교를 못 하기 때문에 2만 명을 맞췄는데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연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에는 항상 백신을 맞는 그룹하고 안 맞는 그룹이 있습니다. 보통 예. 2대1, 3대1로 넣거든요. 안 맞는 그룹에서는 환자가 나와야 된다. 예, 안 맞는 그룹에서 환자가 나와주고 맞는 그룹에서 환자가 안 나오면 좋은데요. 네. 둘 다 안 생겼다. 그러면은 백신 효과를 볼 수가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미국하고 멕시코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백신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발생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 전에 환자를 모집해서 환자가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건강인을 모집해서 환자가 나오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최근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사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학적인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우경 청장께서 피해 보상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받은 신약이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 어려운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상 기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례를 축적해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보상을 신속하게 하는 걸로 계속 그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그런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그레이존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 그대로 회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인데 애매한 자리죠. 근데 의료에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병을 확진할 때는요. 예를 들어 조직 검사에서 나왔다. 어떤 정확한 지표가 있어서 피 검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되지만 그거 말고도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병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이 병도 아니고 저 병도 아니고 이 병도 아니고 쭉 병을 다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관련 문제도 백신이 정말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생물학적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 검사를 해도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원인도 아니고 저 원인도 아닌 걸 다 배제하면 아 이분은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까 신 의원 얘기를 네네. 그 그레이 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위원회에서도 과연 이걸 인정을 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 원인은 아니라고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해줄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학문적인 논란이 있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40대 이제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대해서 현재 보건당국의 지원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도 줄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한다고 내일 열리는 게 아니고 예. 한 달을 단위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하게 되면 5월에 이제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120일이니까 한 석 달 정도가 넉 달 정도가 더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달은 돼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올린 청원을 보면 일주일에 뭐 병원비가 뭐 몇백만 원이 네네. 든다. 몇 달을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것이 딱 한 사연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찾아낸 게 두 가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는 두 개의 제도를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긴급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뭐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고요. 네. 거기에 맞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1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의료 지원은 한 번에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예. 감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의 부담하는 금액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는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방역 당국도 최근에는 이런 것 지금의 기존에 있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서부터 보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 제도는 조금 몇 가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